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LH가 피해 주택을 직접 공공 매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러나 사기 피해로 날린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거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그 채권을 이 경우에만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인천시의 건의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특별법 범위에서 지원하겠지만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세 피해 지원 대책 아니 피해자가 말 좀 하면 안 돼요? 피해자 면담 없이 간담회가 마무리되면서 피해자 대책위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나온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게 혹시나 이게 우리가 못 쓸까 봐. 이 정책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못 쓸까 봐 그게 불안한 거예요.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니까요. 피해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지원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얻으려면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증명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 됐던 경매 최우선 변제금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어쩔 수 없이 올려줬는데 금액이 임대차 보호법상 기준을 넘어가면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가운데 70%는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도 근저당권 설정 시점으로 하다고 보니 고인이 되신 분들도 다 변제를 아예 1원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정부는 경매가 이미 끝나 살던 집에서 퇴거당한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2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전세 대신 월세, 최근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쩍 오른 대출이자 부담에다 최근 사태로 자칫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겹친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2, 3억짜리 빌라가 밀집해 있는 서울 용문동. 전세 사기 이후 인근 부동산은 빌라 거래 문의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가끔 월세를 찾는 사람뿐입니다. 회사원 심동호 씨 역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4만 원에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월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부담이지만 혹시 보증금까지 떼일까 하는 불안감에 월세로 갈아탔습니다. 전세 사기 뉴스도 그렇고 금융비용이 또 많이 오르기도 해서 오히려 그냥 월세를 좀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아예 고려 대상에도 못 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 전국의 전세 거래 기피 현상이 뚜렷해져 지난해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전세는 48.1%, 월세는 51.9%로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빌라의 경우 3년 전 70% 가까웠던 전세 거래 비중이 54%까지 낮아져 역시 통계 발표 이후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빌라를 찾는 수요 자체도 줄어 올해 2월 전국 주택시장 거래에서 빌라 비중은 9.1%로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빌라는 오피스텔보다 위험도를 따져보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적정 가격을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비교적 공급 세대가 작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를 기피하는 사람이 늘수록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고 이는 다시 전세값 하락으로 이어져 깡통 전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집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사실상 공인중개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들은 공인중개사마저 사기에 가담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드러난 경기 동탄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3년 전 이곳에 입주한 이모 씨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계약을 망설였던 이 씨가 결국 계약을 한 이유는 안전한 집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개인이 이 집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갔고 지금 아니면 여기 못 구한다.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건축 사기꾼 남모 씨 일당 61명 중 무려 9명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하다거나 2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뒀으니 사고가 터지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 시 첨부되는 2억 원 공제증서는 한 업소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전체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로 지금처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50명, 100명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재산으로 변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죠.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중개업자가 대놓고 깡통주택으로 폭탄 돌리기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만기 되기 전에 다른 세입자를 맞춰서 진행하면 돼요. 2,000에서 2,500 정도를 챙길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 사기가 속출하자 뒤늦게 지자체들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깡통 전세 위험을 알면서도 중개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을 적발했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시와 화성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도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는 등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요즘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부쩍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전세를 구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다시 한번 경제팀 정동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최근 들어 전세 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져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는 깡통주택이 지금까지는 가장 흔한 유형이었는데요. 그렇죠. 새로운 유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신축 건물을 지은 뒤에 브로커와 짜고 전세금을 모두 챙긴 다음에 빈털터리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는 건축주 먹튀 방식도 있고요. 네. 이 두 방식을 섞어서 전세가와 집값 상승을 모두 노리고 소유자를 분산시킨 것이 바로 이번 미추홀구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또 대부분 이사 오는 날 잔금을 치르는데 세입자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밀어내기 수법도 있는데요. 네.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경매에 붙여지면 세입자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겁니다. 네, 다양하기도 하고 교묘하네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밀어내기 수법, 이건 정말 당하기 쉽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전세집 구할 때 이런 집은 유의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유형의 주택들이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집들은 경매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전세금을 오롯이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넓은 면적이나 가전제품 풀옵션 같은 광고에 혹해서 실제 매매가보다 비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혜택입니다. 몇 년치 이자를 대신 내준다면서 전세 대출을 유도해서 높은 보증금을 챙겨가고요. 반대로 신축인데 너무 보증금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대출이 엄청 많은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회장님인데 재벌집 부자라고 안심을 시키거나 가짜 보증보험 증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말하자면 주변보다 조건이 너무 좋거나 싸다 이러면 일단 조심해서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유형은 다양하지만 지금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정보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게 또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네. 집주인 정보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들 다들 떼보시긴 하던데. 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놓은 안심 전세 앱이 지난 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는데요. 안심 전세 앱이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축 주택의 준공전 시세와 광역시 수도권의 각종 부동산 시세를 제공합니다. 체납 세액이나 대출도 확인이 가능하고 다음 달부터는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어플로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저희 MBC가 만든 깡통 전세 간별기도 주소만 넣으면 시세나 전세가율 등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가능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2021년 9월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네. 각종 면제 사유가 있거든요. 이 역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제가 있더라도 세입자 동의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을 또 가입 못했거나 세금 체납이라든지 근저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집주인 명의가 바뀔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 받는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네. 가장 쉽게는 안심 전세 앱과 보증보험, 줄여서 안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심 전세 앱 그리고 보증보험 네.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출국 직후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에게 100년 전의 일로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배경을 설명한 건데 이는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고 설득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여당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한 뒤 공군 1호기에 탑승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뤄진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에선 한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비행기 이륙 직후엔 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일본과의 협력 부문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조해온 배경과 관련해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자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선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제3자 변제 방식과 이후 논란이 됐던 한일 회담의 배경에 대통령실에 일관된 입장이 있었음을 외신 인터뷰에서도 강조한 겁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타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미 동맹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일본과 화해하려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조치를 취한 것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정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네, 윤 대통령 미국 방문과 이에 앞서 이뤄진 외신 인터뷰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조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이번 인터뷰, 특히 이제 일본 관련 내용이 주목되는데 순방을 앞두고 지금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걸 다시 강조한 걸로 봐야죠. 배경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오늘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길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길게 말한 이유로 한국의 안보 우려가 일본과의 협력을 지연시키기엔 너무 급박했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발언은 대통령실이 제공한 인터뷰 내용엔 없어서 일단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 인터뷰는 미국 순방에서 우리 정부가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또 그 사전 작업으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네. 이번 방미에서 우리는 북핵 위협에 대해 확장 억제를 좀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죠? 예. 북한이 정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해줄 수 있는지 또 북핵 위협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배치가 되면은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한일 협력을 이뤄냈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네.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에 대한 좀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는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취해왔던 어떤 태도, 이게 왜 그러했었던가라는 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셈인데 결국 다음 행보는 자연스럽게 한미일 협력 강화,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지겠군요. 예, 다음 달에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립니다. 네. 우리 정부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고요. 그렇겠군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실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미 결과가 기대대로라면 여기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또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서구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파이브 아이즈급으로 정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동맹에는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인터뷰 보면요. 여전히 논란이 될 부분들을 좀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인터뷰 공개 직후에 야당에서는 무개념 인터뷰다,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난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탈과 식민 지배의 면죄부를 줍니까? 우리 국민을 무턱대고 과거에만 얽매여 안보나 한일 협력에는 생각 없는 국민들로 매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십시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했고 설득에 있어서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고 국정 운영 평가에서 외교 부분이 아직 낮게 나오는 상황인데 네. 결단만 좀 강조하면서 설득은 충분히 했다는 입장은 또 다른 파장이나 논란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네, 조희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금지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판매를 늘리지 말아달라. 미국 백악관이 우리 대통령실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파장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국가안보, 조사도 중국 핵심 규제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웨이 등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란 해석과 함께 마이크론 제품 판매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无论是中国企业还是在华经营的外国企业，都必须遵守中国的法律法规，不能危害中国的国家安全。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사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 기업들이 메워주지 말 것을 우리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미중 간 경제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달라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这是典型的科技霸凌和贸易保护主义的做法，这种自私自利的行径不得人心，中方坚决反对。 더 큰 문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의 무역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중 경제 갈등에 휘말려 우리 경제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김현지, 유서영 기자입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김포 골드라인 걸포 북변역입니다. 그동안 출근길 지옥철을 겪어온 김포 시민을 위해 오늘부터 전세버스가 투입되는데요. 골드라인 혼잡도는 좀 나아졌을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 출근길 분산 효과는 있는 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악명 높은 김포 도시철도부터 타봤습니다. 그래도 열차에 오르는 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오래 못 갔습니다. 역을 지날 때마다 인파가 밀려듭니다. 무리하게 승차하시지 마시고 다음 열차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방송의 목소리는 다급한데 승객들은 익숙한 듯 몸을 구기며 들어옵니다. 잠시만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몸이 서로 끼어가지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서 있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맨날 이렇게 끼어서 와요.
나중에 사람 너무 많으면 핸드폰도 못 꺼내요. 만성적인 출근 전쟁에 몸서리를 치면서도 지옥철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 아침 출퇴근 시간은 차가 막히는 게 너무 심해서 저도 차는 그냥 두고 지하철 타는 편이고 차에 나봤자 2, 3분 차이니까. 걸포 북변역에서 출발한 지 17분 만에 김포공항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도 이 시간에 여기 올 수 있었을까요? 버스를 타고 오는 팀은 아직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팀이 출발한 오전 8시. 걸포 북변역 앞 정류장에서 70번 버스를 탔습니다. 김포 골드라인과 같은 노선입니다. 버스 간 혼잡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높지 않습니다. 서울 방향 4개 차로가 2개로 줄어드는 마의 구간이죠. 고촌 분기점 부근. 버스 전용 차로도 사라져 여기서부턴 차량들이 그냥 서 있다시피 합니다. 출근을 조금 늦게 해도 되는 시간이라서 이것도 한번 타보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타본 건데 생각했던 대로 막히네요. 70번 버스 여러 대가 몰려 있기도 합니다. 김포시가 오늘부터 이 노선에 전세버스 8대를 투입했지만 도로가 막히는 건 당장 대책이 없죠. 중간에 내리는 승객도 있습니다. 여기부터 김포공항까지가 막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내린 거거든요. 지금 너무 붐비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또 갈아타고 김포공항을 가는 상황이에요. 겨우 김포공항역에 도착해서 다시 지하철을 타러 이동해보니 총 35분이 걸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것보다 2배 넘는 시간입니다. 이미 버스가 많이 오는 편인데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골드라인의 이 차량을 좀 더 길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김포 골드라인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의 철도 직영을 요구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최근 우후죽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공공이 나서야 근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김포 골드라인 지옥철에서는 승객 1명이 또 쓰러졌습니다. 바로 간다 유서영, 김현지입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성남시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죠. 그 결과 총 15개 다리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다리들이라서 부실 점검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 분당구 백현교.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부분을 전면 통제했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가림막까지 쳐져 있습니다. 인근 서현교도 비슷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불량을 뜻하는 2등급을 받은 서현교입니다. 보행로는 현재 이렇게 전면 통제됐고 1개 차로가 임시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18개 보도부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백현교와 서현교 등 15개 다리가 미흡인 D와 불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인도 부분이 내려앉아 있는 정도가 허용치를 크게 넘어선 수준입니다. 특히 서현교의 경우 허용치의 14.5배까지 쳐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15개 다리의 보도부를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다리의 건설 형태는 모두 캔틸레버 방식, 교량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공법으로 한쪽 끝만 기둥이나 몸체 등으로 지탱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캔틸레버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람의 보면 어깨 쪽, 이 어깨부 쪽이 이제 되게 강하게 좀 견뎌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깨, 즉 차도와 보도부의 연결 부분이 약해지면서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차도하고 경계부 쪽에 균열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 균열 발생된 틈으로 뭐 산소라든지 제설제 뿌리게 되면 이 염화칼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부착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철근이 이제 녹이 쓴다든지. 불과 2년 전 양호와 보통 수준이었던 다리들이 이번 긴급 정밀 진단에서 결함이 발견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표예림 씨의 이야기인데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표 씨는 가해자들이 변기에 머리를 박게 하고 냄새가 난다며 폭행을 했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표 씨의 사연이 현실판 더 글로리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됐고 이 중 1명이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가해자 일부가 그런 적 없다면서 표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급기야 사과까지 요구했는데요. 또 표 씨가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표 씨는 가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2차 가해가 잇따르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표 씨는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미투가 유명인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번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과연 제도적 해법은 없는 건지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딸. 아버지는 뒤늦게 딸이 학교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친구라는 애가 그 학폭을 좀 당했다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폭행 당한 게 있다. 딸은 세상을 뜨기 전 친구와 경찰에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신고하러 왔었대요. 경찰서로요? 네, 그 연락처 남은 거 혹시 연락 온 거 알 수 있냐 했더니 그런 거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용기를 내봤지만 별 도움을 얻을 순 없었던 겁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학폭을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서 누군가한테 어른이라던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라던가 피드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지는 이유는 이른바 마폭입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역으로 신고해 문제 제기 자체를 막는 겁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본인들이 이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을 세워두고 자기를 욕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비디오로 녹화를 하기도 하고요. 가해 학생의 80%는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습니다. 우편 분류 작업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뭔가 자기가 이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벌들이 아니라 이건 처벌 개념으로 저희는 볼 수 없다고. 최근 정부는 처벌을 강화해 학폭 사실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그보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6년 차인데도 아직 그게 오롯이 받고 있습니다. 애가 이제 20살인데도 트라우마가 애가 계속 남아있고요. 이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건물 10개 동이 탔고 공장 관계자와 소방관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 사이로 불길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물을 뿌려대지만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화염이 집어삼킨 공장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핸드폰도 놓고 왔는데 사무실이 불탈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사실은 저쪽 뒤에만 저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번진 거죠. 불이 난 곳은 경기도 김포의 한 송풍기 제조 공장. 오늘 오전 11시쯤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과 함께 급속히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2시간 만인 오후 1시쯤 주변 소방서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공장 밀집 지역이라 인근으로 옮겨 붙은 불은 건물 10개 동을 태웠습니다. 천막에 불이 붙었어. 붙으니까 순식간에 옆에 리빙으로 불이 붙어버린 거야. 순식간에 물건도 아무것도 못 빼놓고 순식간에 저 끄터리에 붙은 거야, 끄터리에. 공장 관계자 100여 명은 긴급히 대피했지만 4명은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화 도중 건물이 무너져 소방관 1명도 다쳤습니다. 그 화재 진압 중에 그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왼손 손등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5시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대응 2단계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곳곳에 불꽃이 남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과 공장 안의 인화성 물질이 피해를 키웠다며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검찰은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MBC가 김건희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의혹을 받은 이른바 전주들의 수사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인 걸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요. 검찰은 전주들을 2번씩 직접 소환했고 여러 증거로 압박해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 여사와는 조사 강도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 주가를 띄운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주가 조작 총책, 이른바 주포가 교체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눴습니다.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주포 김모 씨가 투입된 뒤인 2차 시기는 주가 조작을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는 이 기간 내내 동원됐다고도 적시했습니다. MBC는 돈을 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주 5명의 수사 기록을 구했습니다. 이 중 3명은 2차 시기에 돈을 댄 전주였는데 검찰 조사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거액을 투자하면서 주가 조작인 걸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첫 번째 전주는 주가 조작을 알고 주포 말대로 2억 3천만 원어치 도이치 주식을 샀다고 바로 시인했습니다. 다른 전주들은 부인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주식을 산 증권사 직원 이모 씨. 첫 조사에서 정직이 삶의 모토라며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발뺌했는데 두 번째 조사에선 주가 조작인 줄 알고도 주포 말대로 거래했다, 죄송하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검찰이 61차례나 문자와 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전주 개인 투자자 이모 씨는 주포의 부탁으로 주식을 샀을 수도 있지만 원금 보장 같은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이틀 연속 불러냈고 모레 파시면 된다, 사천에는 못 돌린다, 오늘 3만 주 매도 있다, 시점과 가격, 물량까지 언급한 주포의 6개월치 문자들을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이 씨는 수익을 보장받았다, 자신이 전주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3명을 모두 2번씩 검찰청에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각각 거래 금액은 2, 3억 원대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직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김 여사의 거래 금액은 최소 10억 원대로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49차례 쓰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대량 거래에 관여한 이들을 기소했고 단순히 계좌나 돈을 빌려준 경우 기소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방금 보도한 법조팀 정상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 불거진 지 얼마나 됐죠, 이게? 지금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전에 이제 고발장이 처음으로 접수가 됐고요. 네. 지금 한 3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검찰에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어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네.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는 2달 반 만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시점이 좀 공교롭긴 합니다. 네. 3일 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그렇죠.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검법 처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모양새가 됐군요. 자,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하고 또 그 다른 전주들의 조사의 수위 이게 좀 다소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이런 궁금증은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수사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고 또 네. 단순히 비교하기도 어렵긴 합니다. 네. 다만 서면 조사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그런 전문가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혐의가 유사한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가 개입됐다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 일반 형사 사건에 있어서 서면 조사를 하는 경우는 0.1%도 안 될 겁니다. 네. 네, 이제 검찰은 각자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대규모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과 계좌나 돈만 빌려준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전주들도 곧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또 형평성 논란, 검찰이 수사 결과로 답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정상빈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검찰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을 소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혁신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함성과 고함 속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입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만큼 절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계획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상황을 모르니까 앞으로 관련자들과 연락을 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정근 녹음 파일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와 곧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탈당을 했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회에 당 혁신 과제를 정리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혁신 과제에는 돈봉투 전당대회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대의원의 비율 축소나 폐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당내 자체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니라며 민주당이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곳곳에서 돈 봉투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전체가 돈 독에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히려 공격하며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민 철수 작전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교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수단의 한복판 하루툼의 공항입니다. 총을 든 이탈리아 군인들이 주위를 경계하는 가운데 부축을 받는 노인의 아이를 안은 부모까지 이탈리아 군용기에 200여 명의 피난민들이 줄지어 탑승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공항에는 수단으로부터 탈출한 피난민들이 막 도착했습니다. 아기를 꼭 안은 엄마와 요르단 국기를 든 소년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보입니다. 무사히 탈출했다는 기쁨에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단 탈출 직전까지는 악몽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앞서 지난 22일 자국민 91명을 포함해 12개국 국민 66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영국도 철수 작전에 공군, 해병대 등 1,200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It was dangerous and precarious, but nevertheless we managed to use both C-130s and A-400 aircraft to go in, collect our diplomats and their residents and fly out. 이런 가운데 수단 하루툼 상공에는 전투기가 다시 등장하는 등 교전이 격화되면서 프랑스, 이집트 등의 국민들이 현지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구호 요원 등 외국인들은 더 큰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수단 우리 교민 이송 작전을 위해 오늘 오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C-130J 허큘리스 수송기가 수단 인근 국가인 지부티의 미군 기지에 도착했는데 우리 교민들을 이 수송기로 먼저 사우디까지 이송한 뒤 KC-330으로 옮겨 태워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수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후송을 위한 군의 활동에 대해선 당분간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집이나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고립과 은둔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이런 청년들이 서울에만 13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준비하는 28살 김모 씨. 은둔 고립 청년으로 분류된 김 씨는 작년만 해도 이런 일상을 꿈도 못 꿨습니다. 고교 시절 성적 압박에 따돌림까지 당하자 방에 틀어박혀 9년이나 보낸 겁니다. 집에 가서 해도 그 압박이 계속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보기 싫었어요. 그냥 일어나서요. 밥 먹고 하루에 18시간은 잤어요. 그냥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대학 진학에 취직까지 실패했던 임모 씨도 4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알바 천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업을 했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제 또래 청년들이 무서웠어요. 그들이 무시하진 않을까? 두 사람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 활동 공간에 다니면서 고립된 삶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외톨이로 사는 청년들이 서울에만 12만 9천 명이나 됩니다. 지난 1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가 오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립 은둔 청년을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기 위해 기존 복지 지원 체계와 통반장 네트워크, 빅데이터까지 총동원합니다. 각자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공동 생활숙소 조성 등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한 사후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그 변화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고립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대책은 딱히 안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도 은둔 고립을 선택한 이유로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이 첫손에 꼽혔고 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부터 지원해줘도 되죠. 그 친구 또 그걸 통해서 사회생활하면 직업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낼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는데. 실효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나 민간 분야와의 협력도 남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학계와 시민사회 곳곳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교수와 학생 250여 명이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든 교수와 졸업생, 재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대미 굴욕 외교 전면 수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날 정부의 외교 행보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의사를 공언했어요. 대만의 현상 변경 운운했어요. 안보 외교 정책의 난맥상이 무능과 굴욕을 넘어서 이제 전쟁의 위기를 불러들이는 상태에 안보 위기를 자초하면서도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은 왜 모른 척하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사실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지나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굴욕 외교도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산적한 외교적 의혹에 입장도 안 밝힌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나섰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불법적 도청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 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진보 성향의 정당들 역시 도청은 미국의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누구를 위한 한미 동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금은방을 돌면서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산 인근에 있는 금은방들이 집중 표적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금은방.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 2명이 유리문을 수차례 내려쳐 박살내더니 유유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진열돼 있던 귀금속을 급하게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금목걸이와 반지, 시계 등 2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나기까지 겨우 1분 걸렸습니다. 출입문 유리는 완전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안에 들어왔을 때도 이제 시계라던가 이제 안에 이렇던 매대들이 다 뒤죽박죽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절도범들은 이곳에서 금부치를 쓸어 담은 뒤 미리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청계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산 아래에 위치한 금은방들을 골라 털어왔습니다. 지난 1월 서울 도봉구의 한 금은방에서 1,7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뒤에는 도봉산 입구로 달아났습니다. 9시간이나 산길을 헤쳐 북한산 쪽으로 빠져나가 검거망을 벗어났습니다. 지난달에도 수원과 성남의 산 근처 금은방을 노리다 행인들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미리 산속에 등산복을 숨겨두고 등산객으로 가장해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3년 전 음식점 업주와 배달 대행 업주로 만난 두 사람은 각자 사업이 어려워진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절도를 계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금품은 주로 강원도 지역 전당포에 처분했고 그렇게 손에 쥔 돈은 대부분 도박과 카지노,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두 사람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내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단속을 해야 할 경찰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차량 뒤로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다 몸을 가누기가 힘든 듯 주저앉습니다. 계속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잡힌 운전자, 일선경찰서 과장급 경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곳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1.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수성구 청소로상 노상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번 달은 경찰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경찰은 이 경찰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따라 추가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은 대구에서만 4명이나 됩니다. 지난 1월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붙잡혔고 2월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도 2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모두 정직 징계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2,500개가 넘는 횟집에 전화를 걸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협박했는데 횟집 주인들은 혹시나 나쁜 소문이 날까 봐 요구하는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전화를 걸었던 횟집에 가본 적도, 회를 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횟집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영수증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병원과 환자 이름, 진료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횟집 주인은 사과하며 보상금 20여만 원을 줬습니다. 식중독이 났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횟집 영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병원 갔다 온 금액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순진해갖고 오늘 이런 상황을 처음 겪으니까. 이곳 울산 동구 방어진에서만 10곳 넘는 횟집이 공갈범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횟집마다 10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남성에게 송금했습니다. 그건 난 느낌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도 그냥 일단 내 집에서 먹었다 하니까 나는 그냥 주는 거지. 협박을 일삼은 이 30대 남성은 서울에서 붙잡혔는데 석 달 동안 전국의 횟집 2,500곳에 무작위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 한 곳도 가지 않았고 진료 영수증도 가짜였지만 횟집 350여 곳에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음식을 먹었던 횟집은 한 군데도 없고 포털 사이트에서 횟집을 검색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건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횟집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새떼들이 항공기와 충돌에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다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새떼를 퇴치하기 위해서 로봇 맥까지 개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은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이륙한 여객기, 날개에 불꽃이 튑니다. 엔진의 불이 붙어 위태롭게 비행합니다. 계속되는 폭발음에 기체까지 흔들릴 정도였지만 간신히 긴급 회항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여객기, 연기가 자욱한 기내에서 승객들이 황급히 산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공포에 질려 비명과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두 사고 모두 항공기 엔진으로 조류가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 사례입니다. 미국 753개 공항에서 발생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는 한 해 15,000건을 훌쩍 넘습니다. 관련 사고로 항공기가 파손되거나 비행이 지연 취소되면서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비용도 매해 2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항공기 운항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잠잠했지만 최근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조용해진 공항 일대에 새들이 둥지를 틀면서 관련 사고가 다시 부쩍 늘고 있는 겁니다. 골머리를 앓는 항공당국이 새떼를 쫓기 위해 엽사를 고용하고 드론까지 띄우지만 달아난 새떼들은 보란듯 다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최근에는 맹금류 모양의 로봇맥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배터리 수명이 15분에 그칩니다. 더구나 평균 5kg이 넘는 캐나다 기러기 같은 큰 새들이 늘면서 쫓는 효과도 떨어져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지난 강릉 산불 당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산불이 발생한 지 35분이 지나고 나서야 주민들에게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의 경고가 늦어지면서 최초 발화지 인근의 주민들은 산불이 난 사실도 모른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뒤늦게 가까스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션 단지도 상가도 강한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을 타고 산불은 도심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져 대피마저 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나가?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출입구도 못 나가요. 불이 양쪽으로 붙어가지고. 119 상황실에 산불이 접수된 건 8시 22분. 강릉시청은 8분 뒤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첫 재난 문자를 보낸 시각은 8시 57분. 첫 신고 후 35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산불은 시작된 지 10분 뒤에 발화지에서 2km 떨어진 마을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대피 문자도 안내 방송도 없었습니다. 방송이나 문자나 그거는 다 이제 동네 불타고 나서 아레나 가라고. 그때 우리가 좀 더 늦게 눈치가 늦었고 늦잠 잤으면 우리는 태어나오지도 못했어. 멀리서 크게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주민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고 바로 앞집 사람들이 지붕에 물을 뿌리는 걸 목격한 이웃들도 커피를 마시면서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물 뿌리는 거 보고 이 뒤에 분들이 이랬대. 아, 바람 부는데 저 아저씨가 왜 아침부터 저기서 물 뿌리냐고. 이 뒤에 분은 커피 마셨대. 재난 문자 내용도 경포동 10통, 11통처럼 행정 단위인 통으로 표현돼 주민들은 본인이 대피 대상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쪽이 저동 골길이니까 저동 골길 일대든지 안현동 일대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수월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강릉시는 바람 방향과 불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대피 지역을 다시 파악하느라 문자 발송이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으로 재난 문자 방송 송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정작 최소 몇 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발송 시간에 대한 기준은 마련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7년 동안 중국에서는 한국 영화의 상영이 금지됐죠. 우리 영화진흥위원회가 베이징에 한국 영화 전용 상영관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예매가 시작된 지 5초 만에 모두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기부에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는 과정을 그려낸 액션 영화 헌트.
이정재 배우의 감독 데뷔작으로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받은 화제작입니다. 오늘 이 영화가 중국 베이징에서 상영되는데 중국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상영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이후 한한령이 계속되면서 중국 극장에서 한국 영화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7년간 중국 내 유일한 극장 개봉작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가족 드라마인 오문희가 전부입니다. 요즘 중국 개봉관 대다수를 슬램덩크 하나가 석권할 정도로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열풍과도 대조됩니다. 결국 영화진흥위원회가 베이징 한국문화원에 극장시설을 갖춘 한국영화 전용관을 설치했습니다. 한한령 이후 개봉되지 못했던 화제작 15편을 다음 달 2일까지 상영합니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저희가 이제 최소한 문화교류만큼은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중국 측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 칸 영화제 상영작이었던 헌트와 브로커, 악인전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신과 함께, 범죄도시2 등 흥행작들도 스크린에 오릅니다. 당장 이번 주 상영작의 인터넷 예매가 5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韩国的电影在中国呢人气还是比较好的，像中国这一块还是比较喜欢看韩国的一些爱情电影、一些悬疑动作电影。 이번 영화제 이후에도 매주 2회 한국 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7년간 중국 내에서 한국 영화는 금기시되었지만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의 열풍을 보면 한류의 인기는 여전해 보입니다. 이번 영화제가 중단된 한국 영화 개봉과 한중 합작을 재개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초, 중등 학교 신규 교사 채용의 규모가 매년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오는 2027년에는 최대 30%까지 덜 뽑을 전망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교원 단체들은 과밀 학급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교대에 입학한 오예강 씨. 선발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험 문턱이 높아진 데다 합격을 해도 바로 임용이 안 되다 보니 교사의 꿈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수는 기본이다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선생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렵구나. 아예 로스쿨이나 고시같이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실제로 3학년인데도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서. 상황이 이런데도 교원 선발 규모는 오히려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올해 3,500명이었던 초등교사 선발 규모를 10에서 18%가량 줄일 방침입니다. 2013년 채용 인원이 7,300여 명인 걸 감안하면 10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2027년에는 신규 초등학교 교사가 3,0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교사 채용도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져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수치가 농어촌과 도시를 모두 더해낸 평균이라며 과밀 학급 문제는 여전하고 맞춤형 교육은 힘들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번 교원 수급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현역 시절 라이언킹으로 통하던 이승엽 감독이 두산 지휘봉을 잡은 뒤 처음으로 내일 대구 원정길에 나섭니다. 야구 인상의 고향에서 친정팀을 상대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박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프로 입단부터 2003년 잠자리채 열풍을 일으키며 아시아 홈런왕에 등극한 순간은 물론 2017년 자신의 벽화 앞에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작별을 고할 때까지 이승엽은 말 그대로 삼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제2의 야구 인생을 두산 사령탑으로 시작한 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기려고 이제 생각을 해야지 뭐 벽화 볼 생각이 없습니다. 여유도 없죠. 이제는 냉정해질 거고. 개막 직전만 하더라도 초보 감독이 이끄는 두산을 경기하는 팀은 없었습니다. 냉정한 평가 감사합니다. 두산 베어스가 한 팀도 안 나왔네. 그런데 뚜껑을 열자 만만치 않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투수의 공백 속에서도 팀 홈런 2위의 장타력을 살리면서 적극적인 주루와 번트를 가미해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인정하면서도 실책은 있어도 질책은 없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경기가 100게임 정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실책 하나, 실수 하나로 1위 1비 하다가는 시즌을 정말 힘들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선수 시절과 달리 필요할 때 적극 어필하는 모습도 신선한 변신입니다. 제가 경기장에서 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치면 같이 힘들어하고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같이 팀이 아닐까 싶거든요. 내일 시작될 친정팀 삼성과의 3연전은 이승엽 감독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시험대. 하지만 이승엽 감독은 여전히 승리에 배고프다며 어떤 의미 부여도 거부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보시는 대로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고 상대팀이 이제는 누구든 간에 모든 9개 구단은 똑같습니다. 정말 예전의 헛슬두처럼 저희 팀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우루과이 축구에서 나온 극적인 결승골 보시죠. 추가 시간 종료 직전 정확한 오버헤드킥 원더골로 승리를 이끌었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를 있었습니다. 내일은 종일 먹구름이 끼겠습니다. 비도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북동진해 나가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울은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하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는 1mm 미만에 그치겠고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 또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30mm가량이 오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공기는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 20도로 웃돌아 따뜻했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 충주 12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감기에 들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종일 흐리겠고요.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계속해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0도, 안동 6도, 대전 9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구 12도, 광주 13도로 전국이 일제히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수요일 아침까지는 공기가 약간 쌀쌀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비도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